Ask 프로페서 차 시간입니다. 49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은 36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특수상대성 이론의 쌍둥이 역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충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강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해명하려니까 강의를 한번 다시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역설이 아닌 쌍둥이 역설 다시 보기 1 그랬습니다. 여기 1 한 건 한 번 더 이제 다음에 2가 우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역설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밝혀낸 것이죠. 당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9세기가 어떤 세기입니까? 18세기에 뉴턴의 역학이 나와서 자연현상을 그야말로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미리 다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물리학이 탄생한 것이죠. 그 물리학은 무엇에 기초를 뒀냐면 18세기에 뉴턴이 세운 뉴턴 역학과 그 다음에 20세기에 맥스웰에 의해서 19세기에 맥스웰에 의해서 완성된 전자기학, 이 두 기둥에 의해서 물리학이 세워졌고, 이 물리학으로 자연을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게 풀리지 않은 게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역학과 전자기학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학과 전자기학이 충돌한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상대성 원리였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가 바로 뭐냐면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 하나도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는 관성계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도 또 관성계인데, 두 관성계에서 두 기준계에서 역학법칙은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역학법칙에서는 그 형태가 똑같이 갈릴레이 변환을 하더라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A와 B 두 기준계가 있다면 A 중계에서 성립하는 역학법칙하고 B 기준계에서 성립하는 역학법칙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기학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이제 당시에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갈릴레이 변환을 할 것 같으면 A 기준계에서 성립하는 전자기학 법칙에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할 것 같으면 B 기준계의 전자기학 법칙은 다른 형태로, 이상한 형태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에 대한 첫 번째 하나의 이제 충돌하는 문제점이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광속 불변입니다. 역학에서는 어떠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속도 덧셈 법칙은 여기 있는 갈릴레이 변환과 마찬가지에 똑같은 갈릴레이 변환으로 유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두 기준계에서 보면 이 물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A 기준계에서 V1이라는 속도라면 이 A 기준계와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에서 보면 이건 V2로 보이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기 무엇이 하나 움직이는데 A 기준계가 B 기준계가 서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놈의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빛이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빛의 속력은 이렇게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에서 빛의 속력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이제 광속 불변이 실험으로 밝혀졌는데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더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당시에 알려진 전자기학의 빛에 대한 이론인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에서 유도되는 파동 방정식, 이게 바로 빛에 적용되는 파동 방정식입니다. 이 파동 방정식은 그 파동의 속도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속도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진공의 성질로부터 나옵니다. 진공의 성질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가 측정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것과 똑같은 속도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인데, 이때 진공의 성질은 기준계가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성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서 유도되는 파동 방정식에 의할 것 같으면 광속 불변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역학과 전자기학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해결한 것이죠. 먼저 속도 덧셈 법칙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비행기가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A 기준계에서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A 기준계에서는 델타 X만큼 움직였다면 B 기준계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B 기준계의 기준계가 V 델타 T만큼 가고 B 기준계에서는 델타 X 프라임만큼 움직인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기준계에서 본 비행기의 속도를 VCA, B 기준계에서 본 걸
속도를 V12, 그 다음에 A 기준계에 대한 B 기준계의 속도를 VBA라고 하면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이게 바로 속도 덧셈 법칙입니다. VCA는 바로 A 기준계에서 측정했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 VCB는 B 기준계에서 측정했으니까 델타 T 프라임분의 델타 X 프라임, B 기준계의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VBA는 그냥 델타 T분의 V 델타 T, 그래가지고 V 델타 T는 비기준기가 가는 속도에다가 델타 T를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만 볼 것 같으면 바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델타 X라는 거리는 V 델타 T라는 거리에다가 델타 X 프라임이라는 거리를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레이저건을 쏘았다고 하겠습니다. 레이저건을 쏘았으면 똑같이 바로 이런 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도 덧셈 법칙이 똑같이 성립해야 되는데,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VCA가 C라면 VCB도 또 C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C면 VBA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0이어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B 기준계는 A 기준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뭐가 이상하다. 이게 역학에서는 속도 덧셈 법칙에 의해서 광속 불변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VCA는 델타 T분의 델타 X였습니다. VCB는 델타 T 프라임분의 델타 X 프라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델타 X하고 델타 X 프라임은 절대로 같지가 않죠. 그래서 VCA이고 VCB가 똑같이 광속 씌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바로 분모가 또 달라져야 되겠죠. 분자가 분명히 다르면 분모도 다르면 어떻습니까? 같을 수 있죠. 그래서 델타 T하고 델타 T 프라임이 서로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A 기준계가 있고 A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B 기준계가 있다면 A 기준계에서 측정한 시간이나 B 기준계에서 측정한 시간은 당연히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다르지 않으면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시간이란 무엇이냐? 시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냐면, 시간은 굉장히 기본적이어서 더 기본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보다 더 기본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정의할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구로 측정합니다. 시계가 시간이 흘러가는 빠르기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시계로 측정해봐가지고 다르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시계는 어떻습니까? 주기가 일정하다고 알려진 자연현상을 이용했죠. 자전을 이용한다든가 진자의 주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광속 불변이라면, 광속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하면 광속을 시계로 만드는데 이용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속은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한 빛시계를 가지고 A 기준계에서의 시간과 B 기준계에서의 시간을 한번 구분해 본 것이죠. 그래서 A 기준계에 이렇게 빛시계가 있다. 빛시계는 아주 설계가 간단합니다. 이건 사고 실험에 진짜 이거 만들었다는 건 아니죠. 요새는 진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양쪽에 거울이 있는데 길이 L 갖다가 한번 왕복하면 초바늘이 하나가 틸깍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계의 주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2L인데 광속으로 가니까 C분의 2L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고 있다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다 한번 내려갔다 하는, 한번 틱하가는 시간이 C분의 2L과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속이 일정하다고 하면. 그래서 빛시계가 등속도 V로 운동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빛시계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한 것이죠. 사실은 당시에 이거 할 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22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산수 계산밖에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산수 계산할 것 같으면 이거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가는데, 빛이 요렇게 가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광속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저 빛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기가 델타 T라고 한다면, 그러면 빛변의 거리는 광속 C를 2분의 델타 T만큼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계가 V라는 걸로 가고 있으면 밑변의 길이는 V 곱하기 2분의 델타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L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델타 T를 구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구해지는데, 여기서 C분의 2L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빛시계가 정지했을 때 주기였죠. 그래서 빛시계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 주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시계가 정지해 있을 때 주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 시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움직이고 있으면 고유 시간에다가 요만큼을 곱한 거, 이게 바로 요만큼, 요건 항상 1보다 큰 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했으니까 뭐야 돼요? 분모는 항상 0보다 작지요. 그리고 1을 0보다 작은 걸로 나누면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건 항상 델타 t는 델타 타우보다 항상 크고, 이런 관계를 시간 팽창이라고 부르는데,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요 부분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렌츠 인자 또는 로렌츠 팩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특상대성 이론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은 드디어 그 기준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 특히 움직이는 기준계를 내가 볼 것 같으면 그 움직이는 기준계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 이런 특상대성 이론을 이제 찾아내게 되고, 이 특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했더니 모든 문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한 문제점이나 광속 불변의 문제점이나 그 밖에 당시에 20세기 초에 당면했던 그 모든 빛의 속력과 관계된 그런 모든 문제가 눅놓듯이 전부 다 깨끗하게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지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여러 가지를 저절로 알게 해준 것이죠. 그 중에 저절로 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2는 mc제곱이죠. 이 2는 mc제곱이 바로 무엇을 만들게 했습니까? 원자복합 만들게 했죠. 자, 그런 일을 특상대성 이론이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 팽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0년 후에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특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다르냐면, 특상대성 이론은 A중계와 B중계가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관성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근데 특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등속도 운동하지 않고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로도 확장하고 싶었겠죠. 이렇게 A중계에 대해서 B중계가 꼭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움직이더라도 성립하는 상대성 이론,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그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시간 팽창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 효과는 어떤 시간 팽창이냐면, 대상은 서로 다른 두 관성계 A와 B고,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성계 A와 비관성계 B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관성계에 대해서 가속 운동하는 관성계가 B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특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은 어떤 거냐면, 상대적인 시간 팽창입니다. 내 기준계 시계가 상대 기준계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기준계를 볼 것 같으면, 움직이는 기준계는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팽창이 돼가지고 내 기준계 시계보다 상대방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 움직이는 시계가. 그래서 상대방이 내 시계를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 시계가 느리게 간다. 움직이는 시계가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특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A중계 시계가 B중계 시계보다 더 느리게, 항상. 그래서 어디서 보거나 관성계의 기준계 시계가 비관성계의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A 시계보다 B중계 시계가, 비관성계의 기준계 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시간 팽창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쌍둥이 역설이 나오는데, 쌍둥이 역설은 무엇이었냐면, 쌍둥이 남매인 앨리스와 밥이, 앨리스는 지구에 넘어와 있고 밥은 우주여행을 떠났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앨리스의 관점, 앨리스는 지구에 있습니다. 앨리스가 지구에서 기다린 50년 동안, 왜 50년 동안이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주선의 속력이 0.8c라고 하고 저 별까지의 거리가 20광년이라고 하면 왕복하면 50년 걸립니다. 돌아왔는데 50년 있다가 밥이 돌아왔는데, 근데 우주여행을 돌아왔는데 앨리스가 본 밥의 시계가 어떻습니까? 밥의 시계는 시간 팽창에 의해서 30년밖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30년이 지나 있어서 앨리스의 관점에서 보면 밥이 돌아왔을 때 앨리스보다 밥이 더 젊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아직 역설이 아닙니다. 이건 특상대성 이론의 당연한 결과죠. 근데 밥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밥의 관점에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사는 지구가 0.8시의 속력으로 저 멀리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밥이 본 앨리스의 시계가 시간 팽창에 의해서 30년이 지나 있으니까 밥이 돌아왔을 때는 그 밥이 돌아왔다고 하는 건 지구는 밥은 가만히 있는데 우주선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저 멀리 갔다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봤더니 앨리스가 젊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쌍둥이 역설인데, 쌍둥이 역설은 이런 대칭성이 있습니다. 앨리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밥이 멀리 갔다 돌아왔고, 밥의 관점에서는 자신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앨리스가 멀리 갔다 돌아왔는데, 이 두 개를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다. 두 관점이 완전히 대칭적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날 때는 그러면 누가 더 젊을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1906년에 바로 이런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그냥 논란만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은 언제냐? 이게 역설인데 이게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우주여행을 한 밥이 더 젊다라고 해결이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실험을 해봤어요. 1972년에 원자시계를 비행기 싣고 그 여행한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일반상대성 이론이 우리 주위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구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근데 그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 교수가 이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차 교수가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은 어떤 것이냐면, 자, 움직이는 상대 기준계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인데,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겁니까? 반드시 서로 상대방이 등속도 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직선 운동을 해야지 됩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에 대한 이론이어서 밥과 앨리스가 다시 만난 나이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는 밥이 지금 시기가 느리게 가고 있어. 밥은 앨리스가 지금 시기가 느리게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지만 비교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비교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밥이 지구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우주선의 방향을 바꾸는 가속 운동을 해야지 되죠. 근데 여기도 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냐면, 가속 운동도 밥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가속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지구가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 유턴을 하는 것은 이건 대칭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 운동은 대칭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주선이 굉장히 빨리 가다가 방향을 확 바꾸려면 어때야 됩니까? 튀어나가죠. 그래서 시트벨트를 매야 되죠. 근데 저 밥의 우주선이 유턴한다고 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시트벨트 매지는 않죠. 이건 분명하게 서로 대칭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 운동하는 구간에서 일반 상대론의 시간 팽창에 의해서, 그래서 가속 운동하는 구간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팽창은 어떤 겁니까? 절대적이죠. 그리고 이건 어디가 느리게 갑니까? 가속 운동하는 비관성계에서 느리게 가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이 앨리스보다 밥이 더 젊은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차 교수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차 교수도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당시에 알려졌던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마저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사실은 이게 어떻습니까? 자, 시계를 보면 되겠죠. 지금은 앨리스의 시계가 얼마를 가리킬지, 밥의 시계가 얼마를 가리킬지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의 시계로 자기 시간을 측정한 거, 이걸 고유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시간은 어떤 거냐면 내 시계가 지금 어떤 사건, 두 사건이 있을 때 그 시계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돼요. 같은 기준계에서 같은 시간으로 두 사건의 시간을 측정해야지 이게 고유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 여기 가만히 있고 또 다른
사건은 밥이 우주선 저기 있는 행성에 도달한 시간이다라고 하면 그건 고유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없죠. 누구만 고유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밥만 고유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돌아오면 어떠냐? 돌아오면 앨리스도 고유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처음 밥이 출발할 때의 시간에서부터 밥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까지를 재면, 앨리스가 재면 그게 바로 앨리스의 고유시간이죠. 그 고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특성대성 이론에서 잘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시공간 좌표인데 시공간 간격이라는 걸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시공간 간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설명하면 사실은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3차원 공간에서도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을 제곱해서 곱하면 뭐가 됩니까? 거리, 점간의 거리가 되죠. 이 거리는 좌표축이 어떻게 바뀌든지 바뀌지 않죠. 그것처럼 4차원 시공간 간격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가 않는데, 이제 그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요 공간 부분이 0일 때를 이걸 갖다가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0일 때는 이걸 고유 시간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해서 여기에 이 실제로 움직인 곡선에 대해서 고유 시간을 계산하면,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그 곡선에 대해서 1-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운 걸 해가지고 쭉 적분을 할 것 같으면 고유 시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그러면 시간 팽창의 결과로 고유 시간보다 여기 이제 그 실제로 앨리스가 측정한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앨리스와 밥의 나이를 우리 이런 4차원 시공간 도표로 그릴 것 같으면 앨리스의 세계에서는 저 위아래가 지금 시간축이고 좌우가 지금 공간축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위로 가는 거죠. 밥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 행성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1에서 T2까지 요거 T2하고 T1 사이가 앨리스에서의 고유 시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밥의 세계선 따라서는 이건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앨리스의 경우는 아까 한 것처럼 요 앨리스의 세계선을 통해서는 속도가 0이니까 요건 그대로 T2 빼기 T1이 바로 고유 시간이 되고 이걸 50년이다 라고 한다면, 밥의 경우에는 0.8c니까 여기다 0.8c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30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 시간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만으로 이 앨리스의 고유 시간이 밥의 고유 시간보다 더 길어서 우주여행을 한 밥이 더 젊다라고 지금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잘 설명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요거 문제죠. 아까 차 교수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에 의해서 나이를 먹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라고 한다면 여기가 바로 이제 가속 운동하는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 세계선에서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진 요 세계선 때문에 속도로 움직이는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나이가 젊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가속 운동이 되는 것이죠. 이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도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고유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유 시간 구한다고 할 때 요걸 어떻게 한다고 가정하냐면, 여기 그 작은 부분에 두 간격을 TB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속도를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이렇게 놓고서 가속도가 한다. 요건 이제 가속 운동에는 성립하니까 가속도가 있는데 짧은 시간 입실론 동안에 가속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등가속도를 계산하면 입실론 분의 V가 요 V라는 속도를 입실론 나눈 거,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V는 어떻게 돼요? 입실론 분의 VT 이렇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요 적분을 하면 되는데, 요 적분은 어렵지 않은 적분이지만 아마 두하이트 요 표를 이용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괄호 안은 유한한 수가 됩니다.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입실론이 작기만 하면, 입실론이 0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하는 구간을 내가 작게 만들면 가속도에 의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무시할 수가 있다. 물론 그게 길면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 팽창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만으로 우주 여행을 한 밥이 더 나이를 먹는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36번째 에스크 프로페서 차의 36번째 강의에서 설명한 부분인데, 여기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군이라는 분이 질문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강의를 몇 번 돌려봤지만 수학 때문에 이해가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어떻습니까? 고유시간 계산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사실은 여기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앨리스는 정지해 있는 관측자이고 밥은 이동하고 있는 걸 전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중인 밥이 더 젊다는 게 이상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앨리스가 정지해 있고 밥이 여행하면 그 젊다는 건 당연한데 뭐냐면 관측자 밥의 입장에서 보면 밥이 정지해 있고 앨리스가 움직이는데 이거 두 개 서로 대칭적인 거죠. 맨 처음에 제시했던 거죠. 요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비대칭인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36번째 강의에서 내가 요걸 제대로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정말 딱 그래서 진짜로 밥이 더 젊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지 못하고 고유시간을 계산한다고 막 어려운 적분하고 해가지고 그냥 답만 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상대성론에서 시간 팽창은 내 시계와 움직이는 상대방 시계를 비교할 때 누가 보든지 내 시계에 대해서 상대방 시간이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그게 느리게 하는 거 맞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어떤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비교할 수는 없다. 그건 비교하는 방법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려면 무엇으로 비교해야 되냐면 고유시간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고유시간 구하는 걸 잘 몰랐지만 지금은 고유시간 구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이제는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걸 얘기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앨리스의 입장과 밥의 입장이 서로 대칭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야 되죠.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 나온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지어짜도 이게 설명 잘 못할 것 같아서 그 의문들을 지금 문의하신 의문들이 모두 나도 갖는 의문 맞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앨리스와 밥이 어떻게 서로 대칭이 아닌가 하는 걸 설명하는 게 나도 의문인데 그 의문들을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로렌츠 변환을 적절하게 해석하면 해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설명하려고 시작하니까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역설을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쌍둥이 남매인 앨리스와 법 중 앨리스는 지구에 남아있고 법은 우주여행을 떠났다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앨리스의 관점은 앨리스가 지구가 기다리는 50년 동안 밥은 0.8시의 속력으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으므로 밥의 시간은 30년 지났을 것이다. 그리고 밥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밥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앨리스가 사는 지구가 갔다 왔으니까 0.8시로 그 앨리스의 시기가 시간 방청이 돼서 30년이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걸 이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자세히 보고서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역설의 총 가정부터 한번 봤어요. 자, 그 가정 어떻게 된 거냐면 쌍둥이 남매인 앨리스와 밥 중 앨리스는 지구에 남아있고 밥은 어땠습니까? 20광년 떨어진 별까지 속력이 0.8시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났다가 50년 후에 들어왔죠. 그러면 앨리스의 관점은 어떻게 됩니까? 앨리스의 관점은 지구에서 기다리던 50년 동안 그건 바로 뭐냐면 20년 동안 0.8시로 가면은 25년이 걸리고 0.8로 나오니까 돌아올 때 25년 걸리고 가속하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50년 걸렸죠. 그런데 0.8시 있을 때 로렌츠 인자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광년인 별까지의 가는 동안에 시간 팽창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3분의 5로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5로 나누니까 50년이 30년이 되는 거죠. 근데 밥의 관점에서는 어떠냐? 밥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앨리스가 사는 지구가 0.8시 속력으로 멀어졌다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밥이 본 앨리스의 시계는 시간 팽창에 의해서 30년이 지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30년은 시간 팽창에 의해서 30년이 되기 위해서 뭔가 비교할 게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50년 앨리스가 본 50년은 밥이 왔다 갔다 한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 밥의 경우에는 지구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지구가 어디 갔다 와서 50년이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밥이 본 앨리스의 시간은 그런 30년이 지나 있다고 하는데 밥이 본 자신의 시계에 비해서 30년이 지나 있을까? 그래야 되겠죠. 여기서 앨리스가 기다린 50년에 비해서 시간 팽창이 돼서 30년이 지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밥이 본 자기 시간에 의해서 30년 지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밥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보는데 제자리에 지금 가만히 있고 자기 시계만 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주선은 가고 있는데 지금 우주선은 가고 있지만 밥이 자기 우주선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밥이 자기 시계를 보고서 우주선 행성에 갔다 돌아오면 얼마 지나 있습니까? 이건 30년 지나 있죠. 이건 이제 특성대성 이론에 의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거는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가 20광년이 아니라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밥이 볼 때 밥의 시계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가지고 30년이 지나 있다. 다시 말하면 밥이 본 시계는 30년, 밥이 자기 시계 보면 30년이에요. 그게 30년보다 더 앨리스의 시계가 시간 팽창이 되어 있다면 30년보다 더 짧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 어떻습니까? 앨리스의 관점과 밥의 관점은 대칭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밥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동안 시계는 30년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옛날에는 그걸 도대체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충분히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앨리스의 관점과 밥의 관점은 대칭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앨리스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앨리스의 관점은 여기 지금 앨리스가 지구에 가만히 있고 저기에 지금 20광년 떨어진데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앨리스의 시계는 그동안에 얼마 지나가느냐? 지나가는 게 뭐냐면 20광년의 시계를 20광년의 거리를 우주선이 0.87로 왕복 운동한 시간이니까 50년이죠. 그럼 밥의 시계는 어떻게 했냐? 앨리스의 관점에서 밥의 시계의 경우에는 길이 수축된, 밥의 경우에는 앨리스는 그거 알 수 있습니다. 밥의 경우에는 여기서 A에서부터 C까지 길이 수축된 그 거리 12광년을 0.87로 왕복했기 때문에 30년 걸린다라고 하는 걸 앨리스의 관점에서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밥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밥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 그냥 특성대성 이론에 의해서 상대방 시계가 느리게 간다라고 단순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밥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밥에 지금 우주선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밥이 볼 때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구하고 행성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구에서 행성이 왔다 갔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밥의 시계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뭐나 마찬가지냐면 여기 지구에서부터 이 행성까지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막대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막대기가 한번 끝까지 다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막대기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움직이니까 0.87로 막대기가 지금 움직이는 거죠. 지구와 행성이 움직입니다. 그 막대기 길이가 12광년인데 그 12광년이 되는 막대기가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여요? 0.8c의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가는 15년 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15년 걸려서 30년. 밥의 시계는 30년이 됐겠죠. 그러면 밥이 본 앨리스의 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이 본 앨리스의 시계는 앨리스가 자기가 보면 이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막대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앨리스가 볼 때는 막대기의 길이가 길이 수축 안 돼 있죠. 지금 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앨리스도 이 막대기와 같이 움직이니까 이 막대기의 길이가 이제 길이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0광년인 막대기가 0.87로 왕복 운동한 시간이니까 그게 바로 50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앨리스의 관점이나 밥의 관점이나 다 똑같이 앨리스의 시계는 50년이 지나 있고 밥의 시계는 30년이 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수상대성 이론만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우주선을 타고 왕복 운동한 것의 결과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역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역설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쌍둥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오고 나서 도대체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시간이 변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시계가 느리게 한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906년에 랑게빈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특상대성 이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문제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도 이거는 특상대성 이론은 풀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일반상대성 이론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쌍둥이 역설 문제가 누구든지 우주여행을 한 시기가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찬성을 이제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의 문제로 제시되지는 않는데, 이게 대칭성이 앨리스의 관점과 밥의 관점이 이런 대칭성이 있지 않고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제안한 건 지금 내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논문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것으로서 앨리스의 관점과 밥의 관점은 대칭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시간 더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뭐 할 거냐면, 실제로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무엇으로 다 설명한다고 그랬습니까? 로렌츠 변환으로 다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앨리스의 관점에서 로렌츠 변환을 이용해서 앨리스의 시간과 밥의 시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밥의 관점에서 로렌츠 변환을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성적으로 구한 시간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